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미군이 한국군보다 먼저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선관위 연수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미군이 건물 안에 있었어요. 한국군은 나중에 왔죠. 한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그날 밤 건물 주변에 CCTV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전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밤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군이 한국군보다 먼저 투입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이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리나 카터 박사예요. 저는 영국 출신의 독립연구자이고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지역의 정치와 군사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수상한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김은총 비밀습격 김은총이나 김은총 합동작전 김은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NEC 교육센터라는 곳인데 소문에 따르면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NEC 교육센터에서 잡혀갔고 미국 특수부대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흔한 괴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주장들이 여러 한국 소셜미디어 채널과 소규모 뉴스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자주 다뤘는데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김은총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김은총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그 문장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정말로 비밀 습격이나 한미 합동작전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NEC 교육센터에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있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센터는 원래 국가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계속 생겼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이 중국 국적자들이 선거 조작에 가담해서 한국의 중요한 투표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다른 이야기들은 이 모든 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공포나 혼란을 조성하려고 퍼뜨린 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의혹의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한국 정치뿐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김은총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김은총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일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머물면서 기자, 교수, 그리고 지역보안 전문가들까지 만나봤어요. 그 소문에 대해 각자 강한 의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12월 초 어느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심쩍은 차량들, 정전, 그리고 보안 카메라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NEC 교육센터는 원래 큰 뉴스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선거 절차를 배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건물에 첨단 보안 시스템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비밀 습격이 일어났을 때 카메라가 꺼졌거나 해킹당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미국 특수부대가 먼저 도착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들여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도 단순한 소문일까요? 그리고 그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은 또 뭐죠?
정말로 그렇게 많은 외국인이 선거시설 안에서 일하거나 머물고 있었던 걸까요? 교육센터 주변을 둘러봤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총을 든 경비원 같은 사람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높은 울타리와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흔한 정부 교육시설처럼 보였어요. 대규모 합동 작전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원래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는 않잖아요. 근처 주민들 중 일부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에 검은색 밴과 낯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신문 기사도 많이 읽고 유튜브에 올라온 현지 논평도 여러 개 들었어요. 큰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김은총 가짜뉴스, 김은총라고 무시했어요. 특정 정치인의 명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비판했죠. 반면 대한 매체들은 주류 언론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공방전 때문에 제가 믿을 만한 정보가 뭔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주장 중 하나는 99명의 중국 국적자들이 체포되거나 최소한 조사받기 위해 데려가졌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해주는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몇몇 소규모 정치 집단이 정부 건물 앞에서 작은 시위를 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 멈춰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선거 조작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어요. 시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팽팽했어요. 미국 특수부대 이야기는 특정 군사기지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한 항공편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더 확산되었어요. 일부 논평자들은 미국이 한국 선거에 관여하거나 외국의 개입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비행 기록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 추측과 단편적인 정보들에 기반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도 김은총 미국 특수부대가 먼저 도착했다. 김은총는 말은 온라인 게시물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든 모두가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런 비밀 작전 이야기는 국가 주권,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한미 관계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건드렸어요. 특히 보수 성향의 일부 한국인들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소문이 유권자들을 겁주거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끝없는 논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쪽에서는 NEC 교육센터에서 미국 특수부대가 개입한 합동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스카이데일리 같은 매체가 부풀린 가짜뉴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99명의 중국 국적자들 이야기는 공식 발표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들이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처음 조사를 마무리할 즈음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소문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확한 사실이 없을수록 이야기가 더 크게 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김은총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김은총라고 말했어요. 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습격, 합동작전, 선거 조작 같은 민감한 이슈가 얽히면 소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소문이 왜 이렇게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바로 김은총, 한국 경찰로 위장한 블랙옵스 팀 김은총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들이 12월 3일이나 4일 늦은 밤에 NH 훈련센터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영화 속 장면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온라인 채널이나 소규모 언론 매체 같은 여러 출처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미국 특수부대 소속이고 더 큰 합동작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해졌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 극적으로 느껴져서 믿기 힘들었지만 다른 부분은 전에 들었던 소문들과 맞아떨어졌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이 블랙옵스, 군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들이 지역 경찰 제복과 똑같은 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주변에 잘 녹아들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실행했는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를 조작하는 모습을 봤을 법도 한데 말이에요. 더 알아보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들을 찾아갔어요. 공식적으로 작전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 역시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들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해 CCTV 녹화 영상을 지우거나 비활성화시켰다고 했죠. CCTV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고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을 이어주는 실마리처럼 느껴졌어요. 한 기자는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이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일부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보도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그 단체가 김은총 DIA 국방정보국, 김은총나 DCS 방위비밀국 같은 비밀 군사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각 주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큰 사건일수록 소문과 과장이 끼어들기 마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부대가 한국의 선거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한 거라고 믿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게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죠. 녹음을 거부한 한 제보자는 자신이 NH 훈련센터의 연문으로 들어가는 낯선 사람들을 봤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그들이 롱코트 아래에 라이플을 숨기고 있었고 표시가 없는 벤이 몇 대 도착하자마자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본 것을 믿는다는 점은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치의 확실함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선팅된 창문이 있는 민간 버스를 탔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번호판이 없는 수상한 차량들을 지목했어요. 제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면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은 전부 자신들도 어디서 들은 얘기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죠. 마치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비슷했어요. 한국 경찰로 위장한 블랙옵스 팀과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말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NAC 훈련센터 외부를 찾아갔어요. 정문은 다른 정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높은 울타리, 기둥 위에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제복을 입은 몇몇 경비원들. 한참 동안 감시 카메라를 쳐다보며 그날 밤 무언가 이상한 걸 찍었을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와 얘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걸 별로 편하게 느끼지 않는 게 분명했어요. 허가 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인도에 서서 메모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한 지역 대학의 군사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미국과 한국 간의 합동작전 소문에 대해 다룬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비밀작전을 수행했다면, 특히 그게 선거 개입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면 절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말하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확인은 절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어요. 제가 주한미군 공보실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논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과거 김은총 대변인이 이 모든 걸 허튼 소리라고 했던 공식 입장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온라인 그룹들은 이것이 오히려 은폐의 증거라고 주장했죠.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사건이 얼마나 논란이 많은 주제인지 깨달았어요. 진실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고 소셜미디어는 온종일 이론들로 떠들썩했어요. 한순간 제가 이걸 계속 파헤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때때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작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정보 활동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말이에요. 특수 미국 부대가 한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동맹국들은 큰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밀리에 협력 작전을 진행하곤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정보 조각을 모았지만 전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 몇몇은 특이한 훈련이 가끔 일어난다고 암시했지만 그 훈련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계속해서 미국 차량과 은폐된 신분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사 제목은 마치 모든 게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결국 이번 조사의 세 장은 더 많은 질문만 남긴 채 끝났어요. 김은총 한국경찰로 위장한 블랙옵스팀 김은총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김은총 CCTV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김은총고 믿고 있었어요. 또한 김은총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수 미국 부대 김은총라는 얘기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그 퍼즐이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든 각도, 모든 소문, 그리고 모든 부인을 기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NEC 훈련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지, 그 진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게 밝혀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역사의 다른 은밀한 이야기들처럼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도 있겠죠. 처음 전항일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서울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NEC 훈련센터에서 외국인 관련 루머를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 메모에는 계속해서 전항일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함께 적힌 말들은 전항일이 공격받고 있다는 대담한 주장들이었어요. 몇몇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도 그를 극우나 음모론자로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왜 그런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전항일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인기를 얻은 공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의 사진을 보면 진지한 인상을 풍기는데 짧은 머리, 그리고 교실에 익숙한 듯한 차분한 표정이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뉴스 보도에서 그가 갑자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12월 3일과 4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식 설명을 의문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누락되었거나 모순된 이유를 묻기 시작했어요. 전항일이 이렇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자마자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학자들까지도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극우나 음모론자라는 꼬리표를 붙였어요. 그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한 거죠. 한 주요 신문은 그를 겨냥한 의견 기사를 실었는데 전항일 같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는 위험한 생각들을 대중에게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제가 지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들은 그를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떠들썩한 목소리로 여겼지만 다른 이들은 신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며 그의 말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중도층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환길의 강의와 카페의 글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고대 왕조나 현대 한국이 과거 전쟁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 한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강의 스타일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는데 마치 전통적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실을 신중히 설명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정부 관료들에게 답을 요구했고 더 많은 투명성을 촉구했어요. 이 때문에 많은 비판자들은 그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제가 본 그의 온라인 영상 중 하나에서 전항일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선거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선관위에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의 이야기가 무작정 음모론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정부나 주류 언론이 다뤄야 할 질문들을 신중히 정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향한 반발은 매우 거셌어요.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어떤 패널들은 눈을 굴리며 비웃었어요. 그들은 그가 극우 유튜버 같은 매체를 믿으면서 가짜뉴스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비밀 작전 이야기를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를 사회 조화를 해치는 적으로 낙인 찍었어요. 저한테는 이런 반응이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전항일이 주장한 습격 루머가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는 그의 인격을 공격해야 했을까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많은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전항일이 항상 과거 사건이든 최근 일이든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그의 소위 진실 추구가 그의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참석한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시위를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정치적 낙인이 누군가의 타당한 질문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믿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부나 언론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쉽게 극우나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너무 널리 퍼지면 공공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요. 하지만 전항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막아버리는 것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대중의 능력을 해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이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치적 낙인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개적인 논의를 위축시키는 경우들 말이죠. 전항일을 둘러싼 이야기가 단순히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질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정말로 잘못된 일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역사 연구 배경을 가진 선생님인 그가 어떤 숨겨진 활동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밝혀낸다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음모론자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그가 진실을 드러낸 것에 대해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비난을 두려워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저를 더 괴롭힌 또 다른 점은 대중매체의 역할이었어요. 대형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은 습격 사건 이야기를 계속해서 터무니없다고 묘사했어요. 전 영국 연구자로서 저는 여기서 긴장감의 여러 층을 볼 수 있었어요. 기존 질서를 의문시하는 공인들은 종종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요. 하지만 전항일은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건 오직 진실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느 쪽이 옳든 이러한 의심의 분위기는 공개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토론이 어려워지면 루머는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사람들이 명확성을 원할 때 속삭이는 이야기를 더 믿거나 공식 발표 자체를 믿지 않게 될 수 있죠. 제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전항일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는 주로 교육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는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알려진 얼굴을 가진 공인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지려 했을 뿐이에요. 아마도 그것이 그를 충성심과 분노 둘 다 끌어들이는 이유일 거예요. 누군가는 그를 진실을 찾는 정직한 선생님으로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를 나라의 안정성을 해치는 음모론자로 여기는 거죠. 결국 전항일의 역할을 탐구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어느 사회든 기존의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당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전항일의 의심이 옳든 아니든 그를 향한 강한 반발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인 질문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외국의 개입, 선거 보안, 언론의 정직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전항일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해요. 외부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증거를 만약 있다면 찾게 되며 언론이 그의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가 정말로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그가 던진 질문들은 NEC 훈련센터에서의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틀렸더라도 이는 루머가 어떻게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이 될 거예요.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이 소문들을 제기했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지 기자들, 시민 기자들, 은퇴한 군 관계자들, 그리고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건 이 이야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였어요. 이전 장들에서 언급했듯이 스카이 데일리 같은 매체는 계속해서 미군이나 변장한 요원들이 한국 시설 안팎으로 조용히 움직였다는 주장을 보도했어요. 반면 유명한 방송국들과 신문들은 이런 보도를 부정하며 가짜뉴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비판했죠. 이 결과로 언론 환경은 심하게 양분됐어요. 기존 언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주장들을 빠르게 받아들였고 메인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습격 이론을 단순히 소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잡음으로 치부했어요. 이 긴장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았고 미국 한국 공동작전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해요 라는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트럭이 밤늦게 지나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은 밝은 불빛과 영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 제보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며 누가 믿어주겠어요? 라거나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국 연구자로서 저는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깊은 감정적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자국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성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암시조차도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문을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거 과정 전체를 개혁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한 안보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습격 이야기가 결국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이 사건은 대중이 공식 절차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잃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소통이 빠른 시대에선 단 하나의 소문도 순식간에 전국적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제가 조사를 이어가며 기다린 건
관련 당국이 이 소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발표를 할 신호였어요. 하지만 끝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줄 만한 중요한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미군 공보실의 성명을 읽어봤지만 간략했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한국 정부 쪽에도 후속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런 특수작전이 실제로 존재하든 아니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아직 공식 확인은 전혀 없어요 라는 문장은 제 기록과 녹음에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마음 사이의 긴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어요. 일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민감한 군사 전술이 드러나거나 외교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 계속되면 더 많은 추측과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대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대변해주는 말 같았거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저는 제 모든 기록, 녹음, 그리고 개인적인 관찰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이 소문은 이미 안보적 함의와 명확한 공공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바꿔놓았어요. 한국 안팎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거예요. NEC 훈련센터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국제조사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일인지 말이죠. 한편 외국 국적자들이 선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기관의 안정성은 신뢰에 달려 있고 그 신뢰는 아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이요. 현재로서는 미국 한국 공동작전이라고 알려진 내용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해요. 소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관료들은 부인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시작부터 저를 이끌어온 호기심과 신중함을 가진 채 이 장을 마무리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라는 말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제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이 각 주장들을 검증하는 복잡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의 논란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선거 신뢰성, 외국 개입 가능성, 그리고 동맹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은 그리핀 휘트모어입니다.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자랐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안보 정책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히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저의 연구 관심사였습니다.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8년간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일하며 한국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죠. 그러다 2년 전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한미 관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한국으로 왔는지를요. 저는 한반도가 지금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질서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숨을 멈추고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었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이제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대신 자국의 경제, 안보, 정치적 필요를 우선시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이전의 협력적이고 다자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거래적 외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그저 좋은 친구로서 다른 나라들을 돕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한국은 그 변화에서 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전략적 동맹국이었고 특히 안보 면에서는 큰 의지처였어요. 한국은 북핵 문제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미국 군대는 그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방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당연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국 정부에 큰 고민을 안겨주었죠.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을 지켜줄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그런 안보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보호주의적인 무역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경제 활동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한국에게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글로벌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그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새로운 무역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높은 비용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여파가 한국에도 크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던졌는지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지원을 믿고 그에 의존하며 많은 것을 해왔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미국의 미국 우선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신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궁금하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당연히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이 맞닥뜨릴 미래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무역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역은 힘의 게임처럼 변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이라는 방침을 통해 국가들이 무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역을 통해 어떻게 힘을 쥐어야 하는지를 바꾸었습니다. 그전까지 무역은 협력하고 성장하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계 경제가 거대한 체스판처럼 변했고 각 나라는 다음 수를 둘 때마다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세였죠.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국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 미국 내에서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세가 트럼프가 직접 겨냥한 국가들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의 파장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한국에도 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트럼프의 주요 타겟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이다 보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고 그에 따라 물건을 만들거나 팔 때마다 비용이 오르고 무역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업과 같은 주요 산업들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세계적인 공급망에 의존해 부품과 자재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지 말이죠. 어느 쪽이든 그들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안정성을 깼습니다. 매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무역 협상이나 관세 부과 소식을 전하곤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언제 규칙이 바뀔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오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참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 역시 한국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활발했죠. 그런데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을 너무 지지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미국의 불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무역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만약 한 나라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럽연합 EU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지역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한국은 그들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고 한국은 언제 그 변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역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단지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역 협상에 대해 세세히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이나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심지어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각자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더 저렴한 제품을 찾거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트럼프의 정책 아래에서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단지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새로이 세워야 했습니다.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방침은 한국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변화의 기운이 공기 중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전통적인 세계 리더의 역할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긴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미국은 마치 중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면서 한국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쪽에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의 요구가 서로 달라지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긴장감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정치체제나 경제적인 이익은 달랐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안정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외교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대신 강한 언어와 정책들이 등장했어요. 무역, 경제, 안보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으려고 많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지켜야 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계속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편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만약 미국 쪽에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위험해지고 반대로 중국 쪽에 치우치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우선시해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죠. 일본은 그 사이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일본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서 외교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했죠. 저는 그때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궁금했어요. 만약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한다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 혹시 중국에 너무 치우치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한국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정말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고 한국은 그 선택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첫 번째 발언을 들었을 때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의 지도 아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발언이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 했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자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온 미국이 더 이상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와 같았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던 저도 미국이 더 이상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거래를 중시하고 있는 듯 했고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언급한 것도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 지도자와 직접 만나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 원칙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외교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점. 둘째, 한국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확실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오랫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맹이 그동안 우리가 고수해온 핵 비확산 원칙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늘 존재해왔지만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있기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해구산 역할을 해주었고 우리는 그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에 맞서서 북한 핵 문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상황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방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은 너무나 위험하고 신중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한국도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온 반응일 수 있었습니다. 핵무장을 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은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역 내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교와 동맹, 그리고 지역 내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군사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방어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적이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목표로 해왔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이 그 목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의 세상은 매일 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제 고향인 한국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보호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한국에게 그동안의 안보 보장이 계속될지 의문을 던졌고 그 불확실성은 저와 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방위 정책에 있어 항상 신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군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미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핵 우산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이 시작되면서 그 확신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하는 말들이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북한 김정은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할 위험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과연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을 약속한 그 같은 보호를 계속 제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 뒤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제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한다면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역이 핵무장 경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계는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핵무기의 참혹함을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핵무장이 아닌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핵폭탄의 참상을 직접 겪었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여전히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고 미국이 다시 한국을 보호하려 나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외교적 접근이 충분히 안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은 계속 존재했으며 만약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결국 핵무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미래, 특히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이나 대만도 이를 따를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물론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트위터에서의 말들이나 그가 말하는 방식도 놀라웠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는 점입니다.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더 이상 리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로 바뀌었고 그동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특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였는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나오면서 한국은 그동안의 신뢰가 깨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더 이상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의지했던 한국은 이제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많이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한 정책이 점점 더 명확해지자 한국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단순히 미국이 국제협정에서 빠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을 지켜주길 원하면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뜻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우정에 기반한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거죠.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했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다소 관대한 태도를 보였어요. 미국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한 나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한국의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했지만 트럼프는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고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 그 균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중국의 힘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지도층은 이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세력이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과거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한국은 자국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퍼진 거죠. 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는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핵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아래에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은 더 이상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외교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처럼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경제나 안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과거처럼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줄 문제는 아니었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